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당이 인재 영입 문제를 놓고 자중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1차 영입 대상에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관병 갑질 사건의 진상과 21대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님 모시고 인재 영입에 얽힌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서 변호사님은 외부에 계시지만 황교안 대표와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측근 인사입니다. 지금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영입 문제에 얽힌 그런 입장들을 밝혔는데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제 이미 그 기자회견문은 다 받아봤고요. 예, 어제 예. 저하고 이제 그 박사님이 우리 MBN 뉴스와이드 방송할 때 예. 그때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예. 저도 이제 많이 방송 많이 얘기했죠. 했잖아요. 내용도 예. 모르고 이제 작가들이 예. 써주니까 예.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목요일 날요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이게 저도 과거에 한 적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본인 혐의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가 네. 다 났고 그다음에 부인 거 한두 개 지금 다투고 있지만 본인 거는 게 다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공개 사과를 한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박찬주 대장을요 한 말씀으로 딱 말씀드리면 정치 보복 수사의 가장 큰 희생양이다. 현 정권이 예. 이름은 이제 그 적폐청산인데 실제로 이제 정치 보복 수사를 했잖아요. 예, 예. 그게 가장 큰 희생양이에요. 박찬주 대장에 대한 수사를 한마디로 첫째는 이제 그 표적 먼지떨이 수사. 딱 이게 표적을 한 거죠. 그렇죠. 왜? 박지만과 동기, 김관진 라인, 사드 배치, 그래서 이게 표적. 그다음에 털 때까지 나오는 먼지떨이 수사. 예.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망신주기 수사. 예. 왜냐하면 이게 사성 장군요. 포로로 잡혀도 이게 그 정도 대우 안 합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도 이게 포성줄에 묶어서 영창에 예. 망신주기 수사 맞죠? 이재수 사령관 수갑 채운 것처럼.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별건 수사입니다. 예. 별건 수사. 처음에는 이게 공관병 갑질하다가 제가 안 되니 또 이게 뭐 뇌물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게 하다가 무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영란법으로 인사청탁을 엮었는데 그 기자에게 보세요. 그 부하 장교가 이게 부모 모시려고 인사 그럼요. 민원이 나오면 얼마든지 인사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돈 10원 받았습니까? 벌금이 400 나온 거지 400만 원 뇌물 받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부모님도 두 분 다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모실 분이 없으니까 그 부하가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그 부모님을 모시면서 마지막 그 군 생활을 하다 제대로 하겠다. 그런 정도가 무슨 민원을 안 들어주면 그건 할 필요가 없죠. 장군을 왜 합니까? 그래서 결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그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인데 표적 수사, 그 다음에 먼지떨이 수사, 그 다음에 망신주기 수사, 그리고 이제 별건 수사 이런 게 모든 나쁜 수사 관행이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한국당에서 당연히 영입을 예우를 갖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저도 일부 공감하는 것은 이런 분을 꼭 처음에 모셔오는 것이 좋았느냐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런 분 안 보시면은 누구를 모시냐 이거예요. 여러 면에서 군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현 정권에서 여러 가지 적폐 수사에 피해를 받고 사실은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육군 대장 한 사람을 희생양 삼은 거예요. 네. 그거를 참으려고 보니까 표적 수사도 하고 별건 수사도 하고 별하별 수사를 다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군을 꽉 잡았어요. 기무사. 그래서 잡은 거고 무슨 저 쿠데타 사건이다 해갖고 문건 만들었다고 해서 군을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임기 초에. 그렇죠. 저도 이제 이거 두 가지 아쉬움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거 일단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황 대표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보안 때문에. 보안 때문에 이게 여러 사람이 알면 또 금방 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재 영입은 또 대표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최고위원들의 있으니 저는 이제 보안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최고위원들 정도는 사전에 비공개로 좀 이게 의견도 좀 수렴해봐서 이렇게 좀 매끄럽게 했으면. 근데 이번에 박찬주 대장은 이제 최고위원들도 전혀 몰랐고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뭐 약간 반기처럼 이게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조금 보안 유지 전제하에 최고위원의 비공개적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게 앞으로 영입할 때도요. 좀 이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무 이게 이번에 영입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그렇습니다. 1차 영입은 예를 들어 이제 그 가장 한국당이 취약한 게 청년이다. 그다음에 이게 청년청을 좀 영입하고 그다음에 2차는 뭐 경제다. 그럼 이게 경제팀. 3차는 외교안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팀별로 이게 딱딱 영입했으면 언론에도 좋고 근데 이번에 저는 너무 주목국으로 되어 있으면 과연 이게 영입의 그 특징이 잘 안 되더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점은 조금 이게 개선할 점은 있는데요. 근데 이번 주 중에 제가 알기로 외교안보팀을 2차로 영입하잖아요. 거기에 그 신범철 뭐 연구원 방송도 많이 하죠.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저는 신원식 장군 있잖아요. 이런 분. 또는 이제 박창주 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데 이번에 2차 외교안보팀 할 때는 반드시 예우를 갖춰서 삼고 초래하는 이런 게 모양새를 갖춰서 영입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사실은 이 공천이라든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영입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느냐, 또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언론으로부터 좀 각광을 받도록 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뭐 당 대표뿐만 아니라 당 전체의 어떤 리더십, 또 당의 힘, 그런 것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백경훈 청년위원회는 미래대표, 대표적인 뭐 청년 대표로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신보라 지금 최고위원회 비서 남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신보라 의원하고도 과거 이 청년위원은 미래대표 역할을 주고받은 거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왜 못 걸렀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박사님이 앞에 말씀하신 예우나 모양새를 보면 제가 이제 그 박찬주 대장이 일단 전문을요 기자회견 전문을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마지막에 이 말로 끝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있잖아요. 간디 인도의 간디 이분의 말로 끝나거든요.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다.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다. 본인에게 마지막 군 생활을 헌병대 영창에서 마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포로보다 못한 대우인데 저는 이제 이번에 모양새를 보면 한국당이 박찬주 대장을 이게 2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명예를 먹고 살잖아요. 이번에 예우를 갖춰서 반드시 영입해야 된다.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그 청년 대표 있죠. 이번에 저는 청년 영입이 제일 아쉬워요. 청년이. 일단 이게 청년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이제 그 이분하고 또 이제 그 장수영 여성이죠. 장수영 하고 이제 그 백경훈 이 2분밖에 지금 청년이 안 보입니다. 영입 명단 중에.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개 팀별로 좀 이게 그 외교안보 경제 청년 해가지고 이제 청년팀을 한 10여 명 가까이 좀 이게 많이 영입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백경훈 이분은 이제 그 조금 감동적으로 이게 그 청년들한테 어필하기는 조금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황 대표가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완벽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게 좀 나아가 감동을 줘야만 영입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먼저 이게 그 신선미 일단 이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이 돼가지고 한번 이게 온 것 이미 당원 아니냐 이런 게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신보라 의원이 이게 최고위원이거든요. 근데 저는 신보라 말이 이게 조국말처럼 안 믿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본인은 전혀 관여 안 했다는데 근데 과연 비서관의 남편이고 대학 후배고 그 단체까지 물려줬는데 이 중요한 영입에 내가 전혀 몰랐다.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한국당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신보라 말이 조국말 같아. 제가 조국말 안 믿듯이. 그럼 이게 이 점에서 조금 이게 그 과연 이게 만약에 비례까지 주면 비례 세습하느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백경훈 이분이 옛날에 그 뭐 연설하다가 그때 YTN에 우리 그 앵커 변상우 이런 데 그 아버님 수모도 겪고 이런 데 스토리도 좀 있긴 한데
앞으로 이게 그 뭐 영입한 데서 무조건 비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게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이 얼마나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자질이 되는지는 앞으로 이게 좀 더 검증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장수영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젊은 사람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백경원보다요 장수영 있죠. 이분이 이게 저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수영은요 아마 근데 이거 배드민턴 국가대표 예. 하면서 화장품 회사 하죠. 예. 정원 회사? 에스파이라고 그 회사의 대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게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이 쭉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요. 너무 이게 탄핵이 잘 된 것처럼 좀 이게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을 찍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 표시가 쭉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때는 뭐 탄핵이 90% 이상이었고 또 이게 탄핵 때 찬성한 사람도 많지만 최소한 이게 이현주 의원처럼요. 저는 이게 그때는 탄핵에 찬성했더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탄핵은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탄핵으로 탄핵이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잘못됐더라. 이 정도의 이현주는 고백했거든요. 이런 게 고백이 좀 필요하다거나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저도 그래도 이게 홍준표 대지 발정제 홍준표 찍었는데 어떻게 문재인을 찍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판단력으로 그렇다면 이게 지금은 뭔가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왜 내가 문재인 찍었고 지금에서 이게 문재인가 뭘 잘못해서 내가 한국당 들어온다. 이 정도 최소한 이게 뭐 전향선은 아니더라도 자기 어떤 성찰 있잖아요. 자기 고백. 이 정도는 이게 검증 거쳐야지. 무조건 탄핵 잘 돼가 문재인 찍었는데 갑자기 뭐 배치 달라고 한국당 들어왔다? 이러면 이게 그 탄핵에 반대하고 또 이게 그 이런 사람들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이게 과정이 좀 필요하다 봐요. 개개인별로 뭐 평판할 건 없는데 이번에 저는 당 최고위원들이 다른 분들 가지고 문제를 삼았으면 모르는데 물론 뭐 박찬주 전 대장 그분이 연세도 있고 뭐 그런데 꼭 1호 영입 첫 번째 영입으로 해서 20, 30대 젊은 청년층에 말하자면은 어필을 하지 못했다. 뭐 그런 점은 지적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집단적인 항명 비슷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황교안 리더십에도 일정 부분 상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한국당 최고위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고위원들이 뭐 이게 할 게 있으면 비공개리에 그럼요. 대표한테 고언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바르게 모양새 좋게 잡을 수 있는데 아예 뭐 조경태 의원은 기자하고 이게 본인이 직접 해견해버리고 전부 이게 본인이 다 각자 언론 플레이 해버리면 이 당이 이게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있을 주수난방 수가 돼버리면 당의 위기가 서겠습니까? 안 그래서 쓰죠. 저는 이게 그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이제 분들도 앞으로 이게 좀 당대표 중심으로 그런 이제 그 내부적으로 뭐 비공개로 이게 얼마든지 충원하고 직언하고 이게 좋지만 대외적으로 이게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이게 이번에 꼭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황 대표는 어디 지방 행사에 가 계셨을 텐데. 나경원 대표 같이 내려가고 있었죠. 예. 예. 그런 문산. 사이에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항명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제1야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 대표께서 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최고위원 정도 되면은 당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고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아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황 대표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5월부터 이렇게 영입에 공을 들였던 분 아닙니까? 아까 뭐 2번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때 있도록 강당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당대표로서 강단성. 저 사람이 한번 결정하면은 끝까지 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 근데 그걸 조금 이렇게 뭐 유보하신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유연성을 갖는 것도 그러나 이번에 그렇게 좀 강단을 못 보인 거 이런 건 좀 아쉬워요. 그렇죠. 아주 이게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 야 이런 게 당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뭐 각자에게 할 말 다 하고 예. 뭐 이건 아주 이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최고위원도 그렇고 황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똑같은 이게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음에 인재를 또 영입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게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우라든지 이걸 이게 반면 교사 삼아서 제대로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뭐 정당에 대해서 여러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정당의 생리도 그렇고 또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뭐 특정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홍준표 전 대표님 그동안에도 뭐 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황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이랄까 이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적어도 전임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지금 이 한국당이 난파 직전에 갔던 걸 겨우 건져놓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그 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건설적인 비판, 진짜 쓴소리 고언 있잖아요. 건설적인 비판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발목 잡기 있잖아요. 터집 잡아서 발목 잡는 게 이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사사건건 당의 발목을 잡고요. 상당히 그 내부 총질에 가까운 자중질환, 내부 총질에 가깝다 보는데 일단 이게 객관적인 수치만 한번 보자고요. 객관적인 수치, 홍준표 이분이 대표할 때 수치하고 지금하고 보면요.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에 24% 얻었어요. 문재인 41% 얻었어요.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아마 이게 역대 정통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이렇게 더블 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참패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게 전부 다 홍준표만의 책임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자기 책임도 있잖아요. 24%. 그 다음에 그때 본인이 대표할 때 당 지지율 제가 보니까 8%, 9%도 있었어요. 정의당하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할 때 한 자릿수.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 한번 보세요. 역대 최악의 참패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경기도에 도의원, 시의원 이게 한국당 후보가 있습니까? 그 씨가 말랐잖아요. 이 모든 게 홍준표 이분이 이게 대표할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본인 때는 아주 잘 나갔는데 지금 이게 엄청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누굴 만나봐도요. 황교안하고 이게 홍준표하고 누가 나으냐 이러면요. 아무리 황교안 대표를 아무리 욕하는 사람도 홍준표보다는 낫다. 이게 대다수예요. 한 명도 제가 예의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현역 의원들 영임 인사들이 들어오면은 물론 일부는 뭐 비례대표로 배려도 하겠지만 사실은 영입 인사 좋은 인재들 같으면 지역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그 경쟁할 인사들이란가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싫으니까 자꾸 흔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황 대표가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번에 그 홍준표 아마 전 대표는요. 본인에게 뭐 또 뭐 배지 한번 더 달라고 하느냐고 남은 비판하면서 본인에게 배지 한번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그게 명분은 고향에서 뭐 봉사한다. 그럼 이게 그분 고향이 창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밀양, 창녕, 함안 뭐 이쪽 아닙니까? 옛날에 조진래는 함안이고 그다음에 밀양도 있거든요. 요런데 나가면 이게 그 텃밭 아닙니까? 땅 짓고 헤엄치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말로 험지 서울에 나와서 당선이 돼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본인은 배지 한번 더 달라고 이게 고향이 가장 편한 데 가면서 다른 이게 동지들은 전부 이게 레밍이라고 레밍. 우리 덜지 있잖아요. 누구 쭉 따라가다가 집단으로 자살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친박들이 지금 이게 황교안 친왕으로 바뀌었다. 황교안만 따라가다가 동반 자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이제 개파가 전혀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혼자 이게 독고다이 스타일이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파가 없는 거지. 뭐 본인이 따르는 리더십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게 일부러 개파를 안 만든 건 아니잖아요. 리더십이 부족하니까 저는 안 따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동지들을 레밍이라고 비유하면서 자기네게 마치 뭐 소신을 다 지켜온 것처럼 하지만 제가 한마디 딱 비유만 들어보면요. 일단 이게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태도만 보면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할 때는요. 표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야 춘향입니다. 춘향이라고 막 하다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짐이 돼가지고 대선 때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게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네. 이러면서 이게 완전히 출당시켜버렸잖아요. 이게 감탄 고토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이게 뱉어버리고 자기한테 필요하면 춘향이 필요 없으면 이게 향단이 이게 원칙 있는 지도자입니까? 이게 남들은 다 레밍이고 그럼 자기는 이게 원칙을 지켜온 게 박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본인부터 이게 자기 성찰해야지. 지금도 이게 계속 자기는 배지를 노리면서 당을 공격하는 내부 총질. 정말 이게 이번 기회에 홍준표 대표는요. 저는 당에서 이게 정리해야 된다 봅니다. 뭐 홍준표 대표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당내에 소위 영남파라 할까? 영남에서 편하게 선수를 쌓으신 분들도 많고 또 다선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물갈이 요구가 아주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벌써 뭐 40명이다 50명설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인재 영입이라든가 또 공천 과정에서 지도부 흔들기가 아마 심각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가 아주 진짜 리더십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도 정말 100% 수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쭉 찾아봤거든요. 17대, 18대부터 이게 찾아봤더니 여야 간에요. 항상 이 물갈이 비율이 1%라도 높은 당이 이깁니다. 승리했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물갈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예. 국민들은요. 지금 이게 특히 지금 현 국회는 가장 최악의 국회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우리 톰 소니의 모험 유명한 마크 트웨인 이분이 뭐라 했냐면요. 항상 이 정치인하고 기저귀는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 그다음에 그 이유도 똑같다. 예. 이유가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래 차면 똥이나 이게 오줌이 묻으니까 더러워지죠. 예. 정치인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기저귀처럼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 따라서 저는 이게 그 개혁이 아주 이게 그 필요한데요. 지금 이게 한국당 돌아가는 거 보면 김무성이잖아. 이분이 이게 불출마 떡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게 범벅이가 혹시 용산에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뭐 부산의 김정훈, 뭐 대구의 정종섭, 뭐 조은현 수많은 의원들이 옛날에 당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지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게 당 지지율이 좀 떠오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깔아앉으니까 한 번 더 뺏지 달아볼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런 말 안 사람들 됩니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싹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최소한 민주당보다는 1%라도 이게 더 많이. 왜? 민주당은 집권다고 잘했지만 한국당은 이게 보수가 개멸까지 간 당 아닙니까? 그럼 이게 민주당보다 2배, 3배 물갈이해도 시원찮은데 민주당보다 적게 하면 절대 저는 못 이기고 민주당보다는 이게 무조건 물갈이 많이 된다. 이런 봅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산토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집토끼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은 뭐 19대 국회의원을 한 이자스민이라고 해외 이주 여성목으로 이렇게 비례대표를 했는데 그분이 정의당으로 이렇게 당적을 옮겼더라고요. 우리 이 방송에 자주 나오신 이진권 교수님도 전에 당에서 윤리위원장도 하시고 또 조광특위위원회에서 뭐 지난 김병준 비대위 때 뭐 몇십 명 또 물갈이도 하셨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 나온 뒤에 전화 한마디 한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 분들을 잘 자기 우군으로 이렇게 네트워크화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하다못해서 유튜브 같은 이런 방송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부족해요. 집토끼를 잘 못 지켜요. 관심들이 없고. 그렇죠. 이제 이 중국 그 정치 속담에도요. 뭐 산에 있는 새 2마리보다 내 손에 있는 새 1마리가 더 소중하다. 일단 이게 산에 새 2마리 있어봤자 자기 거 된다는 게 보장이 없어요. 중도라는 거는 이게 약간 뜬구름처럼 뭐 잡는다 이게 실체가 없는데 일단 이게 그 자기 손에 있는 1마리는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단은 저는 집토끼부터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다음에 집토끼들이 잘 지내면 산의 토끼들은 저절로 이게 끌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산토끼 잡으러 뛰가는 게 아니고 추적하는 게 아니고 견인 산의 토끼들이 저절로 내려오도록 이게 견인하는 거 이게 필요한데 일단 이게 보수층부터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자스민 이분한테는 조금 저는 이게 좀 비판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비례를 한번 했죠. 한국당으로. 예, 뭐 그 정도. 근데 문제는 비례를 연속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건 줄죠. 그런다고 이게 지역구도 못 가잖아요. 그런다고 이게 어린애 관리하듯이 매일 전화해 관리할 수도 없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정의당으로 간다? 그럼 이게 이념이 없잖아요. 한국당하고 정의당 이념은 극과 극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정의당에서 뭐 배지를 준다고 약속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에서 야 정의당 가지 말고 필리핀 가. 필리핀 이게 떠나야지. 왜냐면 이게 이념적으로 한국당에서 어떻게 정의당의 배지를 돌아가며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과연 이주민들에게 대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토끼 관리 못했다고 비판하는데 그럼 이게 이자스민 이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원장을 줘야 됩니까? 비례를 한 번 더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뭐 만나서 밥이라도 한 번씩 먹고 뭐 사줘야 되는지 저는 이게 물론 아까처럼 이진곤 이런 분들이 예우하고 다 이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자스민 이분이 정의당 간 거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뭐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죠. 뭐 그러나 이제 이런 우호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늘 관심도 가져주고 뭐 전화라도 한번 해준다든가 뭐 또 전직 의원들 모임도 좀 한 번씩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이지 뭐 특정인에 대해서 한 번 했으면 됐지 무슨 비례대표를 또 주고 뭐 계속 그러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면야 뭐 두 번도 줄 수 있고 세 번도 줄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정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의 원내대표와 정의용 안보실장관의 그런 그 질의 과정에 끼어들어 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식의 거친 언사를 했잖아요. 저도 피감기관이 그것도 수감기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집권당 아니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거친 언사를 썼다. 저도 뭐 11대부터 국회를 출입을 오래 했었는데 처음 보는 일이에요. 이 점은 한번 좀 우리 서 변호사께서 시원하게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그 세 명 다 까야 되는데 노영민, 예. 그다음에 정의용, 예. 그다음에 강기정 아닙니까? 예. 노영민은 이게 뭐 문재인 닮아가냐, 문재인스럽다 하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는데 아니 문재인이는 뭐 비판의 성역입니까? 아니 문재인 닮아간다 스럽다 이게 무슨 욕입니까? 노영민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정의용이는요. 또 이게 ICBM 가지고 이동식 발사대를 못 쏜다고 말도 안 되는 게 논리로 북한 핵미사일 있잖아요. 이걸 이게 옹호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 강기정이는 본인한테 질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이 우긴다고 하니까 우긴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나서가기 고함 지르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는 폐악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형태를요. 제가 이제 한자성어로 조금 적어봤거든요. 이 세 명의 형태는 처음에는 이게 그 아나무인, 그 다음에 오만방자. 이 두 개는요, 바로 이게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묻는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묻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청와대 일개 참모가 국민의 대표, 국민 앞에서 완전히 큰 소리 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요. 똑바로 하라고 주의를 주자는 누가 피감기관인지 모르겠어.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나무인 오만방자라 보고요. 그 다음에 정의용이 아까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게 그 경강부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억지로 이게 갖다 붙이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적반하장.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해놨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뭐 더 생각나는 한자성어는 많은데 이 정도 하고 정말 이게 국민의 대표하기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닌가. 전부 이게 저는 참모들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참모들을 계속 끌고 가면요. 협치든 통합이든 뭐 탕평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여러분.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적 쇄신 경쟁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과거 이 총선을 보면 어느 정당이 제대로 인재 영입을 하고 쇄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완전히 승패가 판가름 났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번 인재 영입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구설수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민심의 우려, 민심의 걱정 이런 것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